제 인생을 돌아보면 늘 눈치와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을 병으로 일찍 떠나보내고 어린 두 딸을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19의 시집와 24의 과부가 되었으니 세상 물정도 모르던 저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시장 구석의 작은 분식 가게에 매달리며 두 아이가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쳤습니다. 겨울이면 얼어붙은 손으로 떡볶이를 저어 팔고 여름이면 땀으로 범벅이 된 채 튀김을 튀겼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면 온몸이 쑤셨지만 방에서 곤히 잠든 두 딸의 얼굴을 볼 때면 그 모든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두 아이가 잘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또 다음 날을 버텨낼 수 있었지요. 언니, 혼자 애들 키우기 힘들겠다. 좋은 사람 있으면 다시 시집 가는 것도 생각해봐. 친정 동생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무렵 시장 통에서 야채 장사를 하던 한 아저씨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도 아내를 일찍 여의고 아들을 홀로 키우며 살고 있었지요. 겉보기엔 성실해 보였고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저는 서둘러 그 사람과 재혼을 했습니다. 여자 혼자 애 키우기 힘들어요. 내가 딸들도 잘 보살피고 경제적으로도 도울 테니 걱정 말아요. 그 사람의 약속은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그 달콤함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 그 결정이 제 인생의 또 다른 굴레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재혼 후 집안은 늘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딸과 세 아들이 사소하게 다투기라도 하면 언제나 제가 혼냈던 건 제 딸들이었습니다. 너희가 누나면서 동생 하나 못 봐주니 어른스럽게 좀 행동해라. 입술을 깨물고 억지로 아이들을 꾸짖으며 속으로는 미안함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큰딸의 눈에 서린 서운함과 배신감이 보였지만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럴 때마다 큰딸은 입술을 꼭 깨물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온화했지만 내면은 철저히 가부장적이었고 무엇보다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였습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달고 살았지요. 생활비 몇 푼 받으려 해도 늘 비위를 맞춰야 했습니다. 여자가 푼돈 들고 나가면 쓸데없는 것만 사오지. 장 볼 거 있으면 돈 딱 맞게 줄 테니까 영수증 가져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비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는 점점 그의 소나기에 들어갔고 저는 그의 가게에서 일당받는 종업원 신세가 되어갔습니다. 결국 큰딸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선생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기숙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그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딸의 짐을 싸주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이런 환경에서 널 키워서. 큰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엄마랑 동생 데리고 살게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듬해에는 작은 딸도 직업학교로 보냈습니다. 15, 아직 어리고 여린 나이였지만 남편은 여자는 기술만 배우면 된다며 밀어붙였습니다. 작은 딸은 미용을 배우게 되었지요. 대학 진학을 꿈꾸던 아이였는데 그 꿈은 입 밖으로도 꺼내지 못한 채 사그라들었습니다. 반면 아들은 집에서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까지 갔습니다. 공부에는 관심도 없던 아이가 가기 싫다며 투덜대도 남편은 억지로 졸업장까지 따게 했지요. 등록금, 자취방 월세, 용돈까지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제 딸들은 대학은커녕 꿈조차 꺼낼 수 없었는데 아들에게는 모든 걸 쏟아붓는 걸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큰딸이 결혼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금 기대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새아빠가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을까? 하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말뿐이었지요. 시집 가면 그 집 식구지. 내가 왜 돈을 내? 결혼식장 대여료? 웨딩드레스? 요즘 결혼 비용 얼마나 드는지 알아? 평생 모아도 모자랄 판에. 그 말에 큰딸의 얼굴이 굳는 걸 보며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결혼을 앞둔 딸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다니 부끄럽고 서글펐습니다. 저는 몰래 모아둔 쌈짓돈 몇 푼을 큰딸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얘야, 이건
너희 아빠한테는 비밀이다. 알면 또 난리가 날 거다. 큰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은 부끄럽고도 미안했습니다. 그토록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저는 딸의 결혼식에 당당히 보태줄 돈 한 푼 마음대로 내놓지 못하는 엄마일 뿐이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새아빠는 혼주석에 앉아 마치 자신이 딸을 키운 진짜 아버지인 양 행세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는 우리 딸 운운하며 웃었지만 정작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부성애와 책임감은 없었죠. 저는 혼주 의상을 입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장사를 하며 집안일까지 감당하던 세월이 쌓이자 몸은 여기저기 망가져 있었습니다. 특히 허리는 늘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음식을 만들고 무거운 식자재를 나르다 보니 척추가 휘어질 정도였죠. 어느 가을날 가게에서 김장 배추를 나르다 허리를 삐끗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입술을 깨물고 버티며 억지로 일어나 주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는 텔레비전을 보며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괜히 돈 쓰지 말고 파스 붙이면 된다. 병원 가면 돈만 날리는 거야. 내가 젊을 때는 아픈 데 있어도 한 번도 병원 안 갔어. 그렇게 또 참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토요일, 큰딸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수북하고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며 거실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에 큰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전화 안 했어요? 이렇게 아픈데 왜 혼자 버티고 계셨어요? 큰딸은 한숨을 쉬더니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방을 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죠.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엄마 이렇게 아픈데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잠시 뒤 작은 딸까지 합류해 텃밭잡초를 메고 냉장고 속까지 정리했습니다. 두 아이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고마우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들은 제 허리를 살피더니 정형외과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왔다며 당장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사비와 약값을 딸들이 내는 모습에 저는 더욱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컸어요. 좀 의지하세요. 혼자 다 짊어지지 말고요. 아프면 바로 연락하세요. 우리가 달려올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힘들게 키웠는데 또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자기 삶도 있는데 엄마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 아이들이 돌아간 후 남편은 물었습니다. 애들이 뭐하러 왔었어? 내가 좀 아파서 집안일 좀 도와주고 갔어. 남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있는데 뭐하러 부르냐. 그리고 집에 함부로 들이지 마. 물건 없어지면 책임질 거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도 제 딸들은 여전히 남이었던 겁니다. 며칠 뒤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오더니 장롱을 열고는 소리쳤습니다. 야! 장롱에 있던 현금 어디 갔어? 네 딸들이 가져간 거 아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딸들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듯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애들은 그냥 집안일 좀 도와줬을 뿐인데요. 거기 돈이 있는 줄도 모르는 애들인데 남편은 온 집안을 뒤지더니 결국 자신이 다른 서랍에 돈을 넣어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앞으로 집 비울 때 이 딸들이 들어오게 하지 마. 남의 집에 함부로 드나드는 건 아니지. 이미 30대가 된 제 딸들이 남의 집이라니요. 이 집에서 자라고 이 집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그들의 존재가 이렇게 부정당하다니. 내 아이들이 내 집에 와서 엄마 돌보겠다고 청소한 게 어떻게 도둑질로 몰릴 수가 있어. 저는 그날 밤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재혼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뒤 더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명절을 맞아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대놓고 떠들었습니다. 나 죽으면 내 재산은 전부 우리 아들 몫이야. 딸들은 출가외인이지.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모았는데. 그 말을 옆에서 직접 들은 순간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와 딸들의 인생은 이 사람에게 애초에 가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경제적으로 편하게 살기 위한 혹은 자신의 아들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친척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 주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결국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 눈물을 흘리며 털어놨습니다. 엄마,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이제는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시면 엄마만 망가져요. 우리가 있잖아요. 큰딸의 말에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은 감히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무일푼으로 나가야 한다는 공포, 그리고 딸들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저를 올가매었습니다. 이 사람 돈 한 푼 안 주고 그냥 쫓아내 버릴 거야. 내가 빈손으로 나가면 너희한테 짐만 될 텐데. 큰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린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 말에 저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순 없어. 이 굴레를 끊어내야 해. 처음으로 저는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용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 어떤 방식이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졌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재산은 전부 아들 거야.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을 이 사람 눈치 보며 살았지만 결국 저와 제 딸들은 이 가정에서 손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들 생각,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남편의 차가운 말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런 상태가 며칠 계속되자 몸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큰딸이 집으로 찾아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지셨어요? 식사는 제대로 하셨어요? 저는 괜찮다며 웃으려 했지만 큰딸은 제 손을 꼭 붙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다 엄마 먼저 쓰러져요.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나가도 빈손이야. 너희 힘들게 해서 뭐하니? 이제 와서 이런 나이에 이혼이라니.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큰딸은 제 손을 더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엄마가 무슨 빈손이에요. 엄마가 집 지키고 가게 지키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법적으로도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랑 상담이라도 해봐요. 작은 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너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참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 정말 이렇게 무시당하고 눈치 보며 살아야 할까요? 큰딸과 작은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큰딸이 잡아끄는 대로 법률사무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다 우리를 맞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재혼 후 남편이 아들만 챙기며 저와 딸들을 무시했던 일들, 가게 수입을 모두 가져가고 적은 생활비만 준 일들, 그리고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말들. 그러다 문득 말끝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종종 손찌검을 했습니다. 순간 옆에서 듣던 두 딸이 동시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우리한텐 한 번도 말 안 했잖아요. 저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토록 숨겨온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너희 어렸을 때 상처받을까 봐. 엄마 혼자 참고 넘겼어. 네 아빠가 다음날 사과하면 또 그러지 않겠지 싶었고. 딸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걸 왜 혼자 감당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변호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가정폭력 사실은 이혼 소송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비록 오래된 일이지만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그간 겪으신 고통은 명백히 인정될 겁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묻어둔 상처가 하나씩 떠오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참아온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변호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나이가 아니라 어머님의 용기가 중요합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큰딸이 제 어깨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다 알았으니까 더는 혼자 참고 살지 마요. 저는 두 딸의 손을 꼭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너희 발목 잡을까봐 너희한테 패 끼치기 싫었어. 발목이 아니라 버팀목이에요. 엄마가 평생 우리 지켜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엄마 지켜드릴 차례예요. 그 순간 무너져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다시 일어서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딸들을 지키느라 제 삶은 뒷전이었는데 이제 그 딸들이 저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변함없이 냉정했고 가게 수입을 가져가면서도 생활비 쓰는 데는 인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시각으로 그런 행동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고 가족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소장에 서명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는 순간 한쪽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다른 쪽 가슴은 해방된 듯 가벼워졌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낸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딸들이 손을 꼭 맞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했어요. 이제 우리랑 새로 시작해요. 창밖에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는 결심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할 때야.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에서의 긴 싸움은 예상보다 길고 지루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수십 번 법원을 드나들었고 매번 남편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재산은 전부 자기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내가 모은 돈이야. 가게도 집도 전부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 네가 뭐 했다고 내 돈을 가져가려고 해? 법정에서 그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곁에 든든한 두 딸과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서류 뭉치를 재판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서류 속에는 제가 25년간 가게에서 일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 가게 운영에 기여한 증거들, 그리고 남편의 폭력에 대한 오래된 병원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공동재산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 40%.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수십 년간 단 한 푼도 제 몫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돈이 드디어 제 이름으로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큰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작은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 복도에서 남편은 씩씩대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지만 제 눈에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넌 결국 돈 때문에 이혼한 거야. 평생 후회할 거다.
네가 어디서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없인 아무것도 못하면서. 저는 차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회라면 당신 옆에서 내 인생 허비한 지난 세월이 전부였어. 이제라도 내 몫을 찾아서 다행이야.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딸들을 차별하고 혼자만 챙긴 그 세월 이제는 끝났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뻔뻔했던 얼굴이 순간 작아 보였습니다. 더 이상 저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죠. 엄마, 가요. 법원을 나서는 순간 따스한 봄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제 몫의 재산으로 작은 집을 마련하고 딸들과 가까이 살며 소박하지만 평온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 늦게나마 찾아온 이 자유가 제겐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가끔은 지나간 세월이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좀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하는 후회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보다 앞으로의 삶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제게는 살아볼 날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작은 딸의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손주를 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딸은 결코 저처럼 살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작은 손주에게는 강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리라는 것을.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로 살기 시작했구나. 늦게 찾아온 봄이지만 이제 제 인생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